한국에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본 뉴스는 오히려 환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원래는 내년까지 임기를 사면임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약간의 꼼수를 동원해서 사연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과 외교에서 강대강 국면을 보이며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 한국의 각종 산업 분야에 큰 위협을 가하며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아베 임기가 길어질수록 한국은 수출 규제로 촉발된 국산화라는 가시밭길을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면서 한국에는 큰 악재이며 양국 간의 역사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총리는 3연임만 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4연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오히려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가 4연임이 되는 것을 반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베 총리는 지금으로서는 4연임을 할 수 없으나 중의원을 해산함과 동시에 추진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일본 정계에서 쏟아져 나오며 아베 총리가 웃음 짓고 있다는 각종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의 조기 총선은 하원의 중의원 임기 만료 전에 국회를 해산해 원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중의원 해산권을 쥔 총리는 다수당 총재로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유리한 시기를 골라 조기 총선 카드를 행사할 경우 취약해진 권력 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지지율이 최악으로 떨어진 아베 총리가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현 중의원을 중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올 정기국회 폐회 후인 지난달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머리에 한 구석에도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도 국민 신뢰를 물어야 할 때가 오면 주저없이 해산을 단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온 것이지만 이번에는 주저없는 해산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산을 틈타서 다시 한번 아베 총리가 4연임을 꿈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것인데 이와 관련 니케이는 1986년 7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뒤 같은 해 10월 말로 다가온 총재 임기를 당규 개정을 통해 연장한 사례가 있다며 아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야당이 생각보다 집결이 잘 안되고 있어서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대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아소다로 부총리는 해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활용해 조기 총선을 하면 승산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규 개정을 해서 아베가 자민당 후보로 정해진다면 총리 4연임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재 차기 총리 지지율 1위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 간사장은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국민에게 물어볼 쟁점이 없는 해산은 헌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조기 해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저 야당이 결집 안 된다는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신의 지지율은 물론이고 4연임이 걸린 문제를 내심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중의원이 해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베 총리가 다시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내부적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보다 아베 총리와 연계된 파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율은 이시바 시게루가 높더라도 자민당 후보는 아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이죠. 한국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일본이 4년간 아베가 더 집권하는 게 낫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일년 수출입 자료를 보면 무역 분야에서 2019년 대일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최대 무역 적자국은 여전히 일본이지만 일본이 촉발한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각종 역사 문제는 한국의 불매운동을 촉발시켰고 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일본 제품을 배척해나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하며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 가운데 한국의 소부장 산업도 기회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9일 내놓은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의 대일 관련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 산업 및 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338개를 선정하고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산업 및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된 것이라는 평가도 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첨단 산업 관련 R&D 지원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한국은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그러한 투자를 시작한 셈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결국 네티즌들이 아베 정권이 집권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기회가 되었다는 반어법인 셈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가 과연 옳았는가 하는 물음이 코로나 이후 더욱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 일본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해 2,0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빚이 한계치를 넘은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와 관련하여 돈을 찍어내어 부자가 된다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되었겠냐면서, 아베 총리는 후손들에게 일본 정부의 빚을 그대로 넘긴다며 최악의 총리로 기억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연임을 하게 되어 한국과 관계가 향후 5년간 악화된다면 과연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양국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지 일본의 차기 총리 관련 향방에 어제 아침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G7과 다르다, 현재의 G7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에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포함시켜 G11을 만들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자 일본이 한국은 안 된다 라며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과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핵심 이유로 한국의 G7 참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항의를 전달받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일본 측에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해 한국의 G7 참석에 대해 논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 방역과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전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정대로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되면 이는 G7의 옵저버 자격이 아니다, 즉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다, 한국이 G11이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참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교도통신은 일본이 한국의 G7 참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베 신조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구남도 희생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약속했지만 매우 뻔뻔하게도 이러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태도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에 일본의 구남도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포함한 대응을 요청했고, 놀랍게도 최근 유네스코가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는 한국이 우려하는 점을 유네스코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에 이미 전달했다 전했고, 레슬러 세계유산센터장은 이번 내용과 결과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제문에 반영할 것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네스코 총회는 일본의 구남도를 포함해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인 노동자 강제 동원 사실을 병기하라고 전달했죠. 즉 일본이 이를 인정하는 순간 한국 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 자산 매각 결정 또한 일본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의 명분이 사라져 일본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겠죠. 그동안 일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가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보상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한 것은 역사상 2차례뿐인데요. 두 번 모두 유산 자체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이유로 세계유산 지정 취소를 당하게 될 국가는 일본이 최초가 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주요 국제기관의 수장으로 일본인의 취임 기회가 최근 사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존재감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라며 최근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여성 최초의 WTO 사무총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점과 정은경 본부장의 차기 WHO 사무총장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너무나도 처절한 방법까지 동원하며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아베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현직 국회의원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베 신조 총리까지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금품을 건네받은 한 의원이 아베 총리가 주는 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아베 총리 등 자민당 지도부가 선거 당시 문제의 인물 가와이 안리 후보에게 지원한 금액은 다른 자민당 후보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돈은 곧 지방 의원들에 뿌려졌고 이를 받은 의원들은 아베 씨가 주는 것이라 털어놓은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일본의 아베 정부가 도대체 왜 상식에서 벗어나는 발언들을 한국에 쏟아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내 정치형 혐한 정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지구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베 총리는 개인의 지지율 인상만을 위한 무책임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의 대표 주자인 한국을 초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베의 G7 확대 반대는 일본의 방역 실패와 정치 비리로 폭락한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